이번 시간은 1절 유통산업의 이해 중에 1단원과 2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유통의 개념과 기능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유통이라는 것은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통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단어적인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포적 기능들의 의미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언가 통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물적 흐름이라는 부분도 포함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다시 말해 계약의 성립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흐르게 되겠지요. 즉 우리가 거래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거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물적인 흐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적인 부분들이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법인격입니다. 즉 법적으로서 거래를 성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같이 소비자, 고객,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쳐줄 수 있는 기구, 우리는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물건이라는 부분들의 상호 간의 거래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모든 개념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의 성립이 물적 흐름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인격적인 기능이 수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거래의 성립에 법적 자격을 가진 자들이 거래를 위한 상적인 흐름상에서의 인격적 교류라는 것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적 흐름은 물적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문서를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는 물적 흐름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물의 흐름과 같이 한번 설명해 보죠. 물적 흐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 운송이 될 겁니다. 운송이라는 것은 트럭으로 갈 수 있고 선박으로 갈 수 있고 항공기로도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운송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부분들의 그런 이동 경로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장소적인 어떠한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송의 3요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 타고 가느냐, 어떻게 연결돼서, 그리고 어느 거점으로, 그러니까 노드가 결절점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운송의 3요소를 통해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죠. 운송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관도 하죠. 보관이라는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기간적인 부분들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능으로 기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적 흐름상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운송과 보관이라는 부분들이 양단에서는 하역이라는 것도 발생하죠. 싣고 내리는 겁니다. 싣고 운송해서 보관 내리고, 보관됐던 것을 실어서 운송으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물류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운송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그 다음 보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상적 흐름의 이 기능들을 물적 흐름과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 택시를 혼자 타는 것보다는 4명이 타는 것이 좋으니까 공동화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공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규격들을 서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표준화된 그런 포장이 필요할 겁니다. 컨테이너나 팔레트처럼 말이죠. 따라서 공동화를 위해 표준화라는 기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서 상적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물적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표준화와 하드웨어적인 표준화로도 나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소프트라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의 송장, 거래 문서, 이런 것들을 전자문서화 하게 되면 소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러한 물적 흐름이 정보 기능에 의해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하드라는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기의 규격 같은 거, 팔레트의 같은 경우에 이제 1100에 1100, 뭐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 45피트 이런 것들이 규격이 표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표준화가 되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적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산되니까요. 그래서 용기만 규격되는 게 아니죠. 용기의 규격을 맞추게 되면 하역 기기들의 규격도 맞춰지게 될 것이고, 운송도 마찬가지고,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보관하는 장소가 여러 가지 기능들로서 뭐 다양하게 명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게 기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고 요게 적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요 구조를 렉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보관상에 있어서도 그러한 창고의 규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유통이라고 할 때에는 흐름으로 인해 통하게 한다라는 대표적인 부분들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흐름상에서는 이러한 기능들, 또 상적인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런 보편적인 내용들도 필요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개념, 기억, 유통의 사전적 의미는 거침없이 흘러서 통한다 또는 세상에 널리 통용된다. 우리가 앞서도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고, 동그라미 니은, 유통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아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이전을 통해 장소, 시간 및 소형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중간기능, 생산품의 사회적 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활동,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막상 풀면 쉽습니다. 왜 쉬우냐? 이런 기능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들 자체들이 모두 서포팅 된다, 이렇게 지지된다라는 관점 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생산자죠. 그럼 그 생산하기 위해서 물건을 들여오는 원부자재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공급업자라고 통칭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생산자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있죠. 상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영리 행위를 하는 도매상, 소매상이 있고, 그러한 행위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표현으로 도매업자, 소매업자라고 하는데 그 둘을 묶어 중간상이라고 표현해 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또는 고객이 됩니다. 소비자가 고객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지요. 뭐 아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기저귀를 사는 거지 아기가 직접 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든다 하고 입어보지는 않죠. 그래서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서포트 되어져서 흐르도록, 그래서 통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효용입니다. 효용이란 단어가 경제적 용어로 정의를 한자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만족의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생산자가 자신의 만족, 뭐 경제적 용어로는 독립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쓰기 위해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목적 자체가 영리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의 정도로 따지자면 효용이 생산자는 낮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그러한 생산품을 소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이 높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효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뭐 이 부분도 문항으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또 내용을 풀어서 다른 의미로서 전달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거래라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적인 거래가 성립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러한 생산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모여 있으면 소비하는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사회적인 관계를 유통이 연결할 수도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생산자가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면 팔릴 것이다 라는 관점에 생산을 했지만 지금은 소비자 지향이죠. 소비자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또 잠재적인 욕구는 무엇인가를 생산자들이 정보를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즉,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에 물건을 갖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보다 큰 판매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소비자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타겟팅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모여 있으면 마켓이죠. 그래서 마켓의 지향적인 모든 활동이라는 마케팅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 마케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기술이 결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생산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관점에서 생산을 했던 시대에는 서로 협상에 의해서 내가 공급 제품을 저렴하게 샀습니다 해서 누구는 윈이고 누구는 루즈가 되는, 즉 누구는 승리를 갖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손실을 갖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모두가 관점이 소비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서플라이, 공급하는 체인을 만들자, 공급망을 만들자. 그래서 그 망을 장기적 관점에서 잘 관리하자라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유통의 개념으로 돌아와 보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이전을 통해 이건 말씀드렸고요. 장소, 운송이 해줄 수 있고 시간, 보관이 할 수 있고 소유의 효용,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효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는 활동이고 생산과 소비를 유통이 이어줄 수 있는 기능이고 생산품의 사회적 이동에 관계되는, 즉 생산사회, 소비사회로 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활동, 이렇게 정의를 풀어볼 수 있게 되죠. 막상 풀어보니까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유통은 상적 유통 이외에 물류 이동을 의미하는 물적 유통, 정보 처리 및 광고통신의 그런 유통인 정보 유통, 금융, 보험 등 보조 활동을 포괄하는 상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금융과 보험이 되겠죠. 보험 먼저 풀어보죠.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물건을 소비자 혹은 계약자에게 보내주는 과정 내에서 어떠한 위난으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다. 그럼 그 손실, 생산자에게는 지속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제 거래를 한다. 요새는 흔해졌죠. 직구, 즉 해외에 직접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고 역직구, 즉 해외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유형도 있게 되는데 이때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선박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계약상의 위험이 발생돼서 화물의 손상이 있게 되면 보험자는 그 계약상의 위험에 따른 계약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험이라는 것에서 알아둬야 될 게 위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위험이라는 관점을 봤을 땐 데인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생산자는 경영을 하는 것이고 영리를 하는 것이고 그 영리 활동에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위험으로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생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출 같은 것들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국제거래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이런 경우죠.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을 때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고 수입자는 돈을 주는데 물건을 제대로 보내게 되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수입자는 돈 보내면 물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게 됩니다. 이 걱정은 우리는 신용이라 부르게 되죠. 이 신용 중에 가장 안전한 신용이 어디입니까? 금융기관 중 은행이 안전한 신용이죠. 신용이 낮으냐?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신용이 높다. 그러면 이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으니까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신용이 좋은 기관에게 신용을 빌립니다. 물론 자신이 영업을 하면서 주거래 은행이 된 그 은행에 신용장을 발행을 의뢰하죠. 그 은행이 수출자 주거래 은행에 신용장을 주고 수출자 은행은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수출자는 물건을 그 신용장에 의거해서 실어 보내게 되고 그 신용장을 은행에 제대로 물건을 보냈다라는 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해당 주거래 은행이 그 금액을 내고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매입하게 되죠. 뭐 이 과정 내에서 은행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만,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금이 다시 가서 수출자는 지속적인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은행이 내고할 때는 서류가 이상이 없이 물건이 잘 실렸다라는 서류와 함께 검사를 하는 것이라서 물건은 이상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장이 수입지 은행에 오게 되고 은행은 수입자에게 돈 주면 이 관련 서류들 주겠다. 이게 있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면 이 서류 주고 수입자는 그 서류를 제출해서 물건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서류 보여주고 물건 받는. 그래서 이럴 때 금융이라는 부분들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뭐 금융 기능의 이제 확장적 의미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유통이라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의미처럼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의 유통이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유통관리의 또 개념 보면 앞에서 이제 유통의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자라는 부분들이 또 그 목표가 되겠죠.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 존재하고 있을 때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하죠. 여러분들도 학업의 목표가 있고 영리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목표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목표는 전략, 전술, 그리고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죠. 예를 들어 항공기가 고가예요. 고가면 그 고가에 맞는 서비스를 갖추게 되죠. 저가예요. 저가라 그러면 우리가 도심지 내에 주차비가 비싸듯이 항공사가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외곽으로 빠지고 또 셀프 서비스로 물건 내리고 그리고 대리점을 출점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그래서 인건비를 확 줄이면 저가가 되겠죠. 목표가 저가라고 바뀌었더니 밑에 있는 전략과 전술, 조직 구조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목표는 도대체 뭐냐? 바로 가장 큰 것. 그 누구든 비용 발생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 불구하고 고객의 만족, 효용은 높여줘야지 유통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더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뭐 막힘없는 이런 어떤 또 다른 목표가 있지만 코스트와 고객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택시를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타면 n분의 1 해서 분담률이 낮아지니까 비용을 낮출 수 있게 공동화하자. 그랬더니 표준화가 필요하더구나 라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택배를 이용하셔서 아시겠지만 한 건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비용을 낮추니까 물류 전문 업체가 그걸 또 처리해주고 고객은 한 건이라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신속해지니까 만족은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유통은 잘 관리하자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 유통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을 증대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유통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절, 통제하는 활동,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유통관리가 되죠. 보다 더 나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을 기계 자동화도 가능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표준화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했더니 컨테이너가 왔다. 그럼 컨테이너 기계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이 되면 자동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생력화, 뭐 한자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로도 쓰이죠.
성역화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기계 자동화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진다. 그래서 유통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로 넘어가서 유통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인격적 통일 기능입니다. 인격이라는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즉 권리 능력 있는 생산자와 권리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 간의 그런 법률적인 교류라고 보시면 되고 소유권의 이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지요. 따라서 기업에 보시면 현대와 같이 기술적 분업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 소비가 인격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당연히. 재화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사회적으로 유통, 즉 생산사회 소비자 사회로 유통시켜 인격적으로 이전시키는 기능, 이것을 인격적 통일 기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적 통일을 위해서는 판매 그리고 구매 이 둘 다 이 매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단어지만 한자로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매매라는 기능들이 거래의 계약이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통일 기능 자체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계시면 크게 무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전문적인 분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예를 들어 보관 기능이다. 여러분들 집 정리하시죠. 그거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적으로 왔을 때 전문적인 용어로 바뀌고 그 행동이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일상적인 겁니다. 구매하시잖아요. 그 인격적인 통일 기능의 한 부분을 수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장소적 기능입니다. 장소라는 것은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장소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장소적 기능이고 운송의 기능이 대변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간적 기능. 이것 또한 말씀을 드렸죠. 서로 다른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나오죠. 그 가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다 소모하지는 않죠. 다른 계절에서도 소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운송이 아니죠. 보관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해 보시면 생산의 생산 시점에서 소비 시점까지 저장함으로써 상품의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좋은데 밥 100공기 먹어야지 100그릇 먹어야지 하지는 않아요. 일정한 시기에 배가 고프면 그때 밥을 먹는, 다시 말해 효용이라는 부분들에 맞추어 생산과 소비 시기를 조정해주는 이것이 보관 기능이 되는 것으로 효용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 생산 소비의 시간적 간격을 해소하는 기능이고 공급과 수요, 줄여서 수급의 시간적 조절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다 하면 대표적인 것이 보관이고 장소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운송이 되지요. 물론 운송상에 화물이 있게 되면 그 운송 경로상에서는 보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일시적 보관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 냉장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 이하, 25도 이하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장소적 이동을 하려면 품질의 유지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탑차, 박스카라는 차를 운행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의 운송 관점 내에서는 일시적인 보관이라는 것과 운송 주된 기능이 결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별한다면 공간적, 장소적 하면 운송이 되고 시기, 시간 하면 보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 번째는 양적 통일 기능입니다. 양적 통일이라는 건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수량이 틀려요. 즉 생산자는 많은 양을 상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 배고프니까 100공기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량이라는 것을 중간 상인들이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품질적 통일 기능입니다. 품질이라는 건 앞에서 쌀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드렸으니까 품질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목표죠.
생산된 품목이 생산돼서 소비로 이전이 되는 그 과정 내에서 품질을 유지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보면 유통기관은 기구나 조직이죠. 생산자가 공급하는 물품과 소비자가 수요하는 물품이 품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이 같은 품질적 거리를 조절, 인격적 통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신선식품이 신선식품 상태 내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품질이 생산지와 소비지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통상적으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공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떨어지게 되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채소가 많이 시들어 있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이동과 또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기들,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통에 있기 때문에 품질적 통일 기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최근 제조업자들은 ISO 인증이나 국가별 표준 규격에 맞춰 생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줄 중간 표준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거래 활동을 촉진, 사회적 유통을 신속화시켜서 품질과 가격을 보증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단위마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또 나올 수도 있지요. 여섯 번째 동그라미는 금융적 통일 기능입니다. 가장 기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환이라는 것이고 그 교환은 물건을 줄 테니 화폐를 다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 통일 기능은 화폐의 이전과 물품의 이동이라는 것에 있게 되겠죠. 기억해 보시면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 그 대가로 화폐를 받게 되고 화폐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때 금융적 기능이 이 해당 원활한 흐름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그라미는 위험 부담 기능입니다. 앞서 보험을 말씀드렸죠. 오는표에 보시면 물리적인 위험, 그 다음 오는표가 경제적 위험이 될 텐데 물리적인 위험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재지면, 풍수해, 화재, 홍수, 도난, 상품 파손, 즉 상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적인 위험은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경제가 안 좋다 혹은 경제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해 주죠. 즉 가격 변동이 수반되는 위험이 될 수 있고 시황의 변동, 시장 상황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경쟁 조건의 변화, 법률상의 변화,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의 변동, 이것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된다면 위험이 되죠. 리스크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가격 변동이 되거나 신용 거래를 할 경우 있죠. 빌리거나 나중에 줄게 하는 어음과 같이 신용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손이나 즉 외상 매출금을 못 받아서 생기는 손해나 어음 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경제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동그라미는 시장 정보 기능이 됩니다. 기억해 보면 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분석, 해석, 전달을 정확히 행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전달 기능이 유통의 기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어려운 표현 같은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한다는 정보를 생산자가 받아서 그에 맞도록 적절하게 생산하면 그것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유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생산자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면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10대인 분들에게 정보를 수집했다가 다음 해부터는 성인이 되면 성인에 맞는 품목들을 추천하는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을 해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에서 또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표가 하나 나오죠. 유통의 기본적 기능 해서 상적 유통은 인격적 통일인데 수집 분산을 할 수 있고 물적 유통은 장소, 시간이고 조성을 위한 기능은 수량, 품질 그리고 금융적 위험 부담, 시장 정보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괄호는 유통 기능의 분류인데
거래를 위한 상적 유통은 상류라고 보시면 되고 소유권 이전 기능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표현이 되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물적 유통, 물류라는 것은 상적 유통 하에 물적 흐름이라는 것이 발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류라고 하게 되면 파생경제활동이라는 표현도 써요. 원래 계약이 없다가 계약이 있으니 물건을 보내야지 라는 의미로 말이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유통조성활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 보험, 표준화, 거래 효율화, 정보의 활용 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괄호는 유통기능의 담당자가 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럼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자가 있죠. 제조라는 것은 쌀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와 생산자의 그런 모두 다 제조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통칭적 의미로 생산자라고 부를 수 있고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중개하고 있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말씀드렸고 운송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운송업자, 창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창고업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금융업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업자라고 우리가 담당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건 서비스라는 단어죠. 서비스라는 것은 물건이라는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앞서 물적 유통이 있다고 그랬죠. 물류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힌 거 이상 없이 맡긴 거 이상 없이 보내겠습니다예요.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낸다는 것은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가 되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서비스, 창고 서비스, 운송 서비스 업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